당신만의 멜로디가 우리들의 멜로디로 서울대학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이 멜로디 진행을 맡게 된 김수아, 온쌤입니다. 저희 마이 멜로디는 프로그램 명에서 알 수 있듯이 작곡 경험이 있는 서울대학교 재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들의 작품들을 발견해내고 또 분석해보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기획된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은샘씨, 네. 혹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작곡한 곡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서울대학교 재학생분들 대부분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하실 텐데요. 사실 음대생인 저도 학생들의 창작곡을 들어볼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멋진 작품을 탐색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크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게스트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요? 마이 멜로디 대망의 첫 번째 게스트, 곡 Chaos Theory를 작곡한 김채민 님을 모셨습니다. 채민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작곡전공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채민입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재밌게 여러 이야기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야말로 초대에 응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채민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화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제가 주변에서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만나봤어도 이렇게 작곡을 하시는 분은 처음 만나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수두룩한데 뭐부터 여쭤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은샘씨 아직 시간은 되게 많으니까 저희 천천히 하나씩 여쭤보도록 할까요? 은샘씨가 게스트 오시면 제일 여쭤보고 싶다던 그 질문부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어떤 질문이죠? 작곡과 하면 제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뭔가 항상 음악을 생각하고 있고 일상 곳곳에서 영감을 받아서 막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번뜩 선율이 떠오르면 그거를 급하게 받아 적는다든지 그런 막연한 환상이 있었거든요. 혹시 실제로 작곡과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작곡을 하시나요? 작곡과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이 질문이 그중 대표적인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은샘 씨가 생각하는 이미지 같이 작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아무래도 작곡은 풍부한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다양한 것을 경험해보고 그런 인풋을 통해 창작할 힘을 얻는 것은 많지만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 곡을 파바박 쓰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오히려 곡이 너무 안 써져서 책상 앞에 몇 시간씩 앉아서 끙끙거리고 머리를 싸매면서 작곡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도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식의 비슷한 오해를 받을 때가 가끔 있어요. 어떤 오해요? 저는 이제 비올라라는 현악기를 전공 중인데 제가 현악기 연주자라 그러면 다들 그렇게 파가니니 할 수 있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현악기 하면 파가니니가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죠. 네, 또 다른 오해로는 절대음감? 네, 아, 음대생들은 모두 절대음감일 것이다. 뭐 이런 오해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채민님은 혹시 절대음감이세요? 답변하시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절대음감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걸 절대음감이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서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일단 절대음감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음의 절대적 높이인 음고를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특정 음을 들려주었을 때 해당 음의 절대적 높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절대음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곡과라면 자동차 경적 소리 같은 일상의 소음도 전부 정확한 음고로 들릴 것이라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작곡과 친구들 중에는 절대음감인 학생도 많지만 의외로 상대음감인 학생도 많습니다. 방금 상대음감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했는데 절대음감과 상대음감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상대음감은 절대음감처럼 음의 정확한 높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음 간의 상대적인 거리로 음을 듣는 것을 말해요. 기준이 되는 음과 비교해서 높이를 판단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음들이 다른 음정으로 들릴 수 있는 거죠. 이 절대음감과 상대음감은 정확히 반반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고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어릴 때부터 상대음감이었다가 후천적으로 청음 훈련을 통해서 절대음감을 키워나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작곡과 중에서도 절대음감이 아닌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작곡과를 포함한 모든 음악대학 학생들이 전부 절대음감인 건 아닙니다. 그럼 채미님께서는 이런 음감이라든지 아니면 앞서 언급하셨던 창의력을 바탕으로 어떤 종류의 곡들을 작곡하시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작곡과도 실용음악을 작곡하시는 분들이랑 클래식 음악을 작곡하시는 분들로 나뉜다고 알고 있어서요. 저는 일단 학교에서 실용음악 작곡이 아닌 클래식 작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작곡과에서는 K-팝이나 팝송 등의 가요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정통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고 작곡을 합니다. 보통 제가 작곡과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럼 가요도 작곡하냐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당연히 미디 프로그램 다루는 것을 배우고 또 실용음악 작곡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실행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모든 작곡가분들이 실용음악을 작곡하거나 미디 프로그램 다루는 법을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채미님이 실용이 아닌 클래식 작곡을 시작하신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작곡을 시작한 건 2017년 중학교 3학년의 여름이었는데요. 그해 5월에 부모님과 부산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부모님과 제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곡과라는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 음악을 좋아해서 피아노랑 바이올린 등등 악기를 오랫동안 배우기도 했고 학교에서 뮤지컬도 하면서 늘 음악과 관련된 활동을 해왔었는데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로를 확실히 정했던 것 같아요. 작곡과로 진로를 정하고 나니까 선화예고라는 예술고등학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모교잖아요. 네, 맞아요. 그곳에서 우선 모든 음악의 시초가 된 클래식과 음악 이론을 먼저 제대로 공부하고 기초를 단단히 다져놔야 어떠한 다른 음악도 작곡하기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에 예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클래식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작곡 장르를 넓히기 위해서 음악의 기본이 되는 클래식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놓자던 그런 결심이 채미님을 이 자리까지 이끈 셈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채미님이 작곡을 하시면서 겪으셨던 그런 흥미로운 경험이나 아니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특별히 흥미로운 경험은 없는 것 같은데 늘 신기하고 많이 배우게 되는 경험은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향상음악회라고 불렸고 대학교에 와서는 작곡 포럼이라고 불리는 수업이 있어요. 제가 쓴 곡을 전공자분께서 직접 연주해 주시고 다른 학생들은 다 같이 모여서 곡을 감상하는 수업이에요. 흔히 위클리라고도 하는데 매주 몇 명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곡을 발표하는 수업입니다. 일단 곡을 쓰고 연주자를 섭외하고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무대에 곡을 올리는 것까지 그 모든 과정을 저 스스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처음에는 이걸 제가 할 수 있을까? 전 아직 부족한 게 많고 모르는 것도 많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한테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해나가면서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니까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위클리라는 수업에서 제가 채미님이랑 처음 만났잖아요. 네. 아, 두 분이 같은 무대에 서셨군요. 네, 맞아요. 오늘 소개할 곡인 카오스 티어리의 초연을 제가 함께 했었습니다. 저는 위클리를 하면서 평소에 많이 접해보지 못한 스타일의 곡을 연주해 볼 수 있어서 그리고 또 다른 작곡가분들의 곡을 많이 감상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채미님은 혹시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컴퓨터에 있는 작곡 프로그램으로 곡을 쓰고 작곡 프로그램 속에 가상악기로 된 음원으로만 제 곡을 듣다가 실제 연주자분께서 하시는 연주를 들으니까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서 감탄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와서 고쳐야 할 점들을 발견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다른 점들을 비교해보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전 경험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수업이에요. 아, 그렇군요. 다음에 두 분이 같이 무대 서실 때, 제가 꽃다발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진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채미님께서 이제 작곡의 길을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걸어오셨잖아요. 혹시 채미님은 작곡과 학생으로서 또 한 명의 작곡가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어떤 곡을 작곡하고 싶으신가요? 인생의 꿈이나 목표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작곡을 시작한 이후부터 늘 고민하던 주제가 있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를 위한 어떤 곡을 작곡해야 할까?
내가 좋아하고 만들고 싶은 음악과 사람들이 좋아하고 듣고 싶은 음악 중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 저희가 흔히 대중이라고 표현을 하죠. 꼭 대중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야 할까? 아니면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감상자들을 위해서 곡을 써야 할까? 아니면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또 대중성과 전문성 그 두 가지는 서로 양립하는 것이며 절대 공존할 수는 없는 걸까? 제 음악의 방향성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면서 되게 혼란스러웠고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내지도 못했어요. 작곡을 전공하고 있다면 아마 평생 해야 할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대중성과 전문성은 예술가들에게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주제기는 하죠. 저도 연주자로서 늘 생각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좀처럼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채미님은 대중성과 전문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대중성과 전문성 이 둘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갖추는 동시에 대중성을 충분히 갖출 수 있고 이것이 작곡가들에게는 가장 어려우면서 음악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도달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대중성과 전문성 모두를 갖춘 음악을 쓰려고 평생 노력하려고 해요. 최고의 음악은 감상하면 좋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또 분석해 보았을 때 그 안에 전문성이 숨어 있는 음악인 것 같아요. 와, 음악이란 무엇일지에 관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이 느껴지네요. 채미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중성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음악이 어떤 음악일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는 채미님께서 직접 작곡하신 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곡은 저랑 채미님을 처음 만나게 해준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아까 위클리 이야기하면서 살짝 언급했었던 Chaos Theory라는 곡입니다. 곡을 들어보기에 앞서서 살짝 맛보기로 이 곡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무질서 속 질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제목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 이유는 곡을 감상하신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무질서와 질서라는 단어에 집중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무질서와 질서를 생각하시면서 채미님의 창작곡 Chaos Theory 한번 들어보시죠.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와, 이걸 직접 작곡하신 거라고요?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선율들을 떠올려 하셨는지가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특히 현악기 소리가 뭐랄까, 되게 날이 서 있는 듯 하면서도 또 매우 긴박하게 진행이 되어서 손에 땀을 쥐고 들었습니다. 저는 연주할 때도 느꼈지만 정말 제목하고 곡이 잘 어울린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랄까, 분명 곡 전체적으로는 혼란스럽고 또 정신이 없는데 또 그 안에서 묘한 규칙성이 보인다는 게 채미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쯤이면 이제 원작자분의 창작 의도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저희가 해석한 방식이 채미님의 의도와 일치했을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두 분 다 비슷한 방향으로 잘 해석하신 것 같아요. 카오스 티어리는 제가 1학년 2학기 때 쓴 현악 사중주 곡인데요. 한 학기 동안 교수님께 레슨을 받으면서 피땀 눈물을 흘려서 썼던 곡입니다. 곡의 제목인 카오스 이론은 언뜻 보면 불안정하고 불규칙하게 보이는 현상에서 모종의 질서와 규칙성을 찾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현상이 혼돈과 질서의 경계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네. 밤낮의 변화, 계절의 변화, 아니면 세월에 따른 변화 등등 매일매일 여러 변화를 겪으면서 삶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변화들에도 분명히 질서는 있기 마련이고 그 점을 표현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질서 속의 질서라고 표현하셨던 거군요. 네, 저는 이 곡에서 박자와 리듬을 불규칙하고 불연속적으로 계속 변화시키고 예상치 못한 불협화음을 사용해서 듣는 이에게 긴장과 혼란을 주고 싶었어요. 저는 이러한 의도를 좀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하이퍼미터를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하이퍼미터가 무엇을 의미하는 용어냐면 쉽게 말해서 긴 단위의 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짧게 보면 박자가 계속 복잡하게 변화하고 무작위처럼 느껴져서 혼란스럽더라도 길게 보았을 때는 긴 단위의 패턴들이 반복돼서 호흡을 만들고 질서를 형성하게 됩니다. 조금 더 큰 규모의 박자인 거죠. 그래서 저는 무질서 속에도 질서는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로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곡에 담긴 메시지가 조금 심오한데요. 깊은 주제라 그런지 한 번의 이야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혹시 곡을 구간별로 끊어서 부연 설명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곡의 도입부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강렬한 불협화음으로 곡이 시작되는데 편안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협화음보다는 일부러 부딪히는 음정을 넣어서 긴장을 주고 이목을 집중시키려 했습니다. 정말 불안한 느낌이 드네요. 음의 구성의 변화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감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곡의 주제, 즉 모티브의 경우 저는 바르톡과 메시앙 등의 현대음악 작곡가가 많이 사용한 옥타토닉 스케일이라는 음계를 썼어요. 잠시만요. 조금 더 차근차근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옥타토닉 스케일은 8음 음계라고도 부르는데요. 기존의 음계에서 한 옥타브가 12개의 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옥타토닉 스케일은 한 옥타브가 8개의 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은샘씨 이해 못하셨죠? 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은샘씨 피아노 건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네네네. 피아노 건반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면서 들어보세요.
도부터 레미파솔라시 그리고 다시 도까지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을 전부 더하면 총 12개의 음이 나오거든요. 이걸 옥타브라고 합니다. 채민 씨는 옥타토닉 스케일, 즉 8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옥타브를 쓰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12개의 음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특정 음 8개만 골라 쓰셨다는 말씀이군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 발음 음계 중에서도 저는 반음과 온음을 교차시키는 음 소재를 사용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음 2개를 더하면 온음이 됩니다. 이때 반음의 숫자를 1 그리고 온음을 2로 보았을 때 1, 2, 1, 2가 번갈아 나오는 음 소재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제 부분을 다시 들어볼게요. 처음에 퍼스트 바이올린에서 짠 하고 나오는 음정은 F샵인데요. F샵부터 반음 아래인 E샵, 그 다음은 E샵으로부터 온음 아래인 D샵, 또 반음 아래인 D, 또 온음 아래인 C 이렇게 반음과 온음을 교차하여 음을 사용했습니다. 무질서 속 질서라던 채민님의 표현이 점점 더 와닿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첫 섹션은 엄청 빠른 섹션으로 거의 한마디마다 박자가 불규칙하게 바뀌고 네 현악기가 서로 정신없이 주고받으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뒤이어 나오는 느린 섹션에서는 모티브의 리듬을 확장해서 느리게 반복했습니다. 주제와 음형은 똑같지만 홀톤 스케일, 즉 온음 음계라고 하는 음 소재를 사용해서 주제를 변형했습니다. 온음 음계는 아까 말씀하신 팔음 음계랑은 또 다른 거죠? 네네, 온음 음계란 음계의 모든 음이 온음 관계로만 이루어진 음계예요. 그래서 이 음계에는 반음이 존재하지 않고 온음으로만 움직입니다. 은슴 씨 아까 피아노 건반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피아노 건반을 생각해 보면 흰 건반 사이사이로 검은 건반이 끼어 있잖아요. 이때 흰 건반과 검은 건반 사이를 반음, 그리고 흰 건반과 흰 건반 사이를 온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온음 6개로 이루어진 옥타브를 온음 음계라고 하는데요. 그럼 정리해보자면 채미님은 하나의 선율을 어떤 빠르기로 연주할지 그리고 어떤 음계로 연주할지 변주를 주셔서 다양한 소리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작곡가에게 창의성이란 정말 너무 중요한 요소였네요. 그러면 채미님은 창의성의 원천, 그러니까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영감들을 보통 어디에서 어떻게 얻으세요? 저는 제가 입학하고 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화성어법들을 어떻게 제 곡에 적용하고 응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거기서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제 지도 교수님께서 빌리지 말고 훔치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예전에 유명한 작곡가들의 기법을 빌려서 그들처럼 곡을 쓰지 말고 그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저는 제가 배운 것들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보고 뒤틀어도 보면서 지금까진 없었던 저만의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가면서 작곡을 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어요. 작곡가들에 대해 공부하면서 그들의 기법을 쓰려다 보니까 툭하면 특정 작곡가와 완전히 비슷한 느낌의 곡이 되어버리곤 했는데 교수님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최대한 새로움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율을 그대로 쓰다 보면 음악이 뻔해지고 새로움과는 멀어질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한다면 아름답고 좋은 음악이 나올 순 있고 그런 음악이 필요한 곳도 존재하지만 제가 작곡하고자 한 현대음악은 아름다운 선율을 필요로 한 곡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비틀어보자 하고 곡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 채미님께서 이 곡을 작곡하실 때 중시하신 것은 아름다운 선율보다는 창의성과 그리고 새로움이군요. 사실 인간이 다른 생물이나 로봇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바로 이 창의성이잖아요. AI가 작곡한 곡이 점점 판을 치는 이 시점에서 채미님이 말씀하신 이 창의성과 새로움, 이게 정말 중요한 작곡 요소가 될 것 같아요.
AI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혹시 다들 AI가 작곡한 곡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음악을 듣다가 작곡가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다름 아니라 AI였던 경험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점점 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요즘 시대의 카오스인데요. 혹시 챗 GPT라고 다들 알고 계시나요? 네, 대화형 인공지능 아닌가요? 네, 맞아요. 요즘 이 인공지능이 음악계에서 꽤 혼란을 일으키는 존재거든요. 챗 GPT에게 이러이러한 분위기의 곡을 써줘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의 소재만 입력하면 AI가 곡의 코드 진행도 다 알려주고 가사까지 써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심지어 재즈나 발라드, 힙합 등등 엄청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예술, 예체능 쪽은 AI의 쓰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AI가 작곡을 해주는 걸 보니까 갑자기 위협을 받은 느낌도 들고 이렇게 손쉽게 작곡이 가능하다면 과연 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했어요. 저도 음악 전공자로서 최근 들어서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클래식이 각광받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보니까 클래식 전공자들이 가요 반주나 드라마 혹은 영화 삽입곡 등을 녹음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AI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술가는 미래에도 대체 불가능한 유망 직업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AI의 영향력이 예술 분야까지 미치다니 정말이지 카오스적인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예술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AI와 경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AI와 경쟁을 해야 한다기보단 AI와 다른 리그에서 활동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AI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이고 AI의 등장으로 직업의 폭은 넓어지게 되겠지만 감상자들은 인간이고 음악을 듣는 건 결국 인간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AI가 만든 음악을 선호하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인간이 작곡한 인간이 감정이 담긴 음악을 들으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인간이니까 인간이 작곡한 음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곡을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볼 시간인데요. 채미님, 오늘 채미님의 곡을 감상하고 분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이 제 곡을 듣고 어렵다, 혼란스럽다 등의 감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제 작곡 의도에 맞는 결과니까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상을 통해 긴장과 혼란스러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감사하게도 매력을 느껴주셨다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쓴 곡이라 아직 미흡한 점이 많지만 이 곡을 조금 더 다듬고 발전시켜서 나중에 제가 제 음악 활동에 관련된 유튜브 계정을 만들게 되면 이 곡을 가장 첫 번째로 올리고 싶습니다. 홍보용이라기보단 아마 제 스스로 기록용에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이 곡을 포함해서 제가 작업한 여러 작품들을 게시하기 시작하면 제 발전 과정을 기록할 수도 있고 동기부여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작곡가분들이 본인의 작품을 소셜미디어나 동영상 플랫폼에 많이 게시하시는 편인가요? 네네. 아무래도 창작곡을 소개할 만한 창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개인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사운드 클라우드에 조금씩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다 들었는데 맞나요? 네네, 맞아요. 와, 저처럼 음악 전공생은 아니지만 음대생 학우들의 창작곡이나 연주가 궁금하다, 혹은 여태껏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음악을 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드리고요. 그럼 아쉽지만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듯한데요. 채민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이상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학문을 접해보고 공부해보면서 여러 경험을 쌓아보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계절학기로 심리학개론을 수강했는데 제가 지금껏 공부해왔던 것과는 다른 과목을 수강해보면서 다양한 지식도 쌓고 또 반대로 음악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음악과의 접목 가능성이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교환학생이나 유학 등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고 문화를 겪어보면서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아직 제 직업적인 꿈은 정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가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언제나 그랬듯 앞으로도 저희는 채미님의 활동을 항상 응원할 테니까요. 파이팅 하시고 청취자 여러분도 채미님의 음악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희 마이멜로디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작곡가와의 만남을 가져볼 예정인데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해요. 네, 그렇다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